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올해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벌어진 지 15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그때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해 제가 느낀 바를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2명의 여동생, 1명의 남동생을 책임져야 했어요. 부모님은 큰 사고 당시 제 나이는 12살이었고, 그때 저는 가장이 되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처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을 뿐더러 죽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랬으니 동생들은 더 했겠죠. 다행히도 부모님의 장례는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아버지의 형이 와서 장례를 치러주었거든요. 어쩐 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큰아버지라고 소개한 그분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갈 수가 있냐고, 어린 자식들을 두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땅을 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몰려온 슬픔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몰랐던 저는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큰아버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큰아버지는 제가 의지한 대로 척척 장례 절차를 밟았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리 많은 손님은 아니었지만 큰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손님을 맞이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겠죠. 장례가 끝난 뒤 저와 3명의 동생들은 큰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을 들어가자마자 본 사람은 큰어머니였어요.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인사를 했는데 큰어머니는 제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 큰아버지를 째려보고는 방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난 뒤에 큰아버지는 저희가 지낼 방을 알려주셨습니다. 큰 방은 아니었고 저희 4남매가 어찌어찌 끼어서 자면 누울 수 있을 크기는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날아가는 바람에 큰아버지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된 것이라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죠. 일단 방을 알려주셔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멀뚱히 서 있기만 하던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언쟁을 벌이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쟤네를 이렇게 갑자기 데려오면 어떡해? 방 하나 남는데 뭐 어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넷이잖아. 우리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갑자기 나더러 애 넷을 더 키우라고? 당신 미쳤어? 아직 어린 동생들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알았지만 동생들을 안심시켰어요. 동생들은 그동안 장례식장에서 지내며 많이 피로했는지 씻지도 못한 채 골아 떨어졌고 저는 방문에 얼굴을 대고 앉아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두 분이 싸우는 이유가 확실해지더라고요. 큰아버지가 큰어머니와의 상의 없이 저희를 집으로 데려갔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객식구 때문에 큰어머니의 심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두 분의 언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만큼 제 심장 박동도 빨라져 갔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두 분의 대화를 얼마 들은 것도 아닌데 큰아버지가 큰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해서 쫓겨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지? 이렇게 쫓겨나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평생 동생들을 보지 못하는 걸까? 여기 있으라고 해도 큰어머니가 우리를 못마땅해 해서 계모처럼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우리는 도망갈 곳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난 당신 동생 한 번도 본 적 없어. 얼굴도 못 본 사람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 그래도 내 친동생이잖아. 이 정도도 못 해줘? 나는 못 해줘. 그러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 당신까지 영영 같이 나가버리면 더 좋겠네. 에휴. 점점 커져가는 큰아버지의 한숨소리를 들을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넓혀져 가던 그때 밖에서 들리던 실랑이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서 보니 큰아버지가 큰어머니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후로 큰어머니의 태도가 매우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에 왔더니 4명의 어린애들이 있자 인상을 찌푸리던 큰아버지의 2 자녀들도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날 밤부터는 저희에게 참 잘해주었어요. 2명 다 고등학생이었는데 한참 예민한 시기에 4명이나 되는 사촌 동생들을 받아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동생들은 이따금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어머니를 찾기도 하고 왜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느냐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제 앞에서 엉엉 울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했던 것은 저희에게 잘해주었던 큰아버지와 어머니, 2 사촌 형 누나들이 동생들을 달래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막내 동생이 엉엉 울며 일어나 엄마를 찾고 있으면 큰어머니는 저에게 와서 알아서 동생 좀 달래라라고 말하고는 사라지셨습니다. 표정은 애써 유지하시는 듯 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케어하는 건 12살이었던 제 몫이었어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해 주셨을 뿐 이외의 일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의식주를 벗어난 것들을 요구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큰아버지의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해졌는지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모두가 방에 들어가면 방 밖으로 나가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혹시나 큰아버지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동생들에게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밥 먹을 때 큰 소리를 내거나 맛있는 반찬을 너무 많이 집어먹으면 큰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혼을 내거나 막내가 밤에 자다가 실수를 했을 때도 몰래 화장실에서 이불 빨래를 했어요. 좁은 방에서 제대로 말리지도 못해서 퀴퀴한 냄새가 이불에 스며들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버지가 며칠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하루 정도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며칠째 집을 비우는 일은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큰아버지가 집을 비운 지 일주일째가 되던 날 아침에 음식을 하는 소리에 배가 고파 잠에서 깼습니다. 슬며시 일어나 식탁으로 갔는데 큰어머니와 친척 형 누나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식탁에는 저와 동생들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지금 당장 저와 동생들에게 줄 밥이 없으니 방에 들어가서 얌전히 기다리라고 하셨죠. 어딘가 쌓였지만 그때는 그게 쌓은 감각인지도 모르고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생들이 잠에서 깼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길래 나가봤더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한 번도 부엌에 손을 대본 적이 없었어요. 큰아버지가 웃는 얼굴로 필요한 게 있으면 부엌에서 마음껏 꺼내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그렇게 하면 큰어머니든 형 누나든 싫어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동생들이 계속 보채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결국 흰밥에 물을 말아 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마저도 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먹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동생들이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큰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큰어머니는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저희를 보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걸어오셨죠.
그 순간 저와 동생들은 일제히 굳어버렸고 큰어머니는 저희 앞에 있던 그릇들을 신경질적으로 걷어가셨어요. 가장 밥을 천천히 먹던 막내 동생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큰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째려보며 씩씩대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집 한가운데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던 그때 오랫동안 집을 비우셨던 큰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다 할 애정을 주던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큰 의지가 되었던 큰아버지였기 때문에 저는 반갑게 큰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큰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는 몰라도 큰아버지가 오시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큰아버지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큰아버지는 제 인사도 무시하고 저희가 지내던 방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큰 가방을 방 한가운데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시고는 가방 안에 저희의 짐을 모조리 담으라고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니 몸이 굳더라고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때 큰아버지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너 말귀 못 알아먹어? 지금 바로 짐 안 싸? 저는 화들짝 놀라서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보다 훨씬 큰 어른들이, 그것도 지금 당장 몸을 의탁하고 있는 어른들이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니 기가 죽고 무엇보다 무섭더라고요. 제가 오니 동생들도 따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커다란 가방을 앞에 두고 큰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큰아버지는 저희가 지내던 방 안이 깨끗하게 비워졌는지 몇 번이나 확인을 하시고는 저와 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큰어머니는 저희가 썼던 그릇들이 더럽다는 듯 주방을 치우고 계셨죠. 저희가 나갈 때까지 눈길 한 번 안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는 관심도 없는 큰어머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구는 큰아버지까지 저는 큰아버지를 따라 나가면서 저희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아버지가 저희를 데려간 곳은 보육원이었어요. 이미 보육원장과 이야기가 된 것인지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모든 과정이 착착 준비가 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아주 갑작스럽게 보육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갑자기 변한 상황에 매우 불안해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오죽할까요? 게다가 나이별로 따로 지냈기 때문에 저는 동생들과 따로 지내야 했습니다. 또 큰아버지 집에서 알게 모르게 눈치를 봤던 스트레스도 한몫했겠죠. 그동안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낯선 환경에 놓였으니 둘째는 병원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막내는 그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성 탈모가 오기도 했고요. 보육원에서의 시간은 썩 즐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보육원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독립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동생들을 찾으려 했지만 둘째만 찾을 수 있었고 나머지 동생 2명의 행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련 기록이 불의의 사고로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 이유였죠. 어딘가에 입양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보육원에 갔을 수도 있다고 성의 없이 이야기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보육원에 있다면 차라리 나은 일이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 되니까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전부 뒤져봐도 동생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입양을 간 것 같았죠. 성인이 되면 동생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제 한 몸 불살라서 동생들을 위해 살면 저희 4식구가 더 이상 헤어질 일 없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둘째 동생이 남아 있었으니
저는 둘째를 보며 셋째와 넷째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자 노력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네 사람이 함께 살 날을 기대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 줄 아는 기술이 없으니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깨지고 다치고 구르면서 돈을 벌었어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요령이 없어서 다치는 일도 찾았고, 일하는 것보다 사고 치는 게 더 많다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실제로 제가 사고를 많이 친 게 아니라 보호자 없는 어린애 급여를 떼어 먹으려는 핑계였습니다. 보호자가 없고 지켜줄 어른이 한 명도 없으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돈을 덜 줘도 탈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거겠죠. 그래도 성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흐릿해진 과거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딱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 착하고 성실해야 한다.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성실한 게 무엇이냐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성을 다하는 거야. 어차피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아이에게 아버지는 왜 이리 진지하게 대답하셨는지. 하지만 아버지의 그 말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좌우명이 되었거든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제 뒤통수를 치려고 시동을 걸고 있어도 저는 제 좌우명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남들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나는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어요. 또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아주 하찮은 것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눈물이 나는 날이 참 많았어요. 나는 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서 남들은 하지 않는 고생을 하는 걸까? 이렇게 살아봤자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동생들은 어디 있는 걸까? 살아는 있을까? 등등. 남들 앞에서는 해맑게 웃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는 했죠. 집에 들어가서도 편하게 올 수 없었어요. 저와 달리 공부에 재능이 있는 둘째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힘듦도 숨기고 억울함도 숨겼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힘들어 한다는 걸 알면 둘째는 분명 학업을 그만두고 일을 하겠다고 할 아이였거든요. 학교 선생님마저 찾아오셔서 대학교 장학금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고등학교만 무사히 졸업하게 해달라고 설득할 정도로 영특한 동생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넘어가니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저를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비행 청소년이라 가출을 했다는 둥, 하도 사고를 쳐서 부모한테 쫓겨났다는 둥, 저를 고립시키던 소문들이 사라졌고, 저를 인간 대 인간으로 봐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해주고 가신 좌우명,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이 말의 진짜 힘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또다시 세월이 흘러 둘째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대로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은 그렇다 치고 동생의 생활비가 문제더군요. 당시에 저희는 지방에서 살았는데 동생은 서울로 대학을 갔거든요. 이 문제로 동생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포기하고 서울과 한참 떨어져 있는 지방대에 가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강력한 주장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대학에 간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서울의 살벌한 물가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변호사 출신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변호사 출신 일용직 노동자라는 말이 이질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네요.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은 아내와 자식들을 사고로 한 번에 잃은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우울증을 불러왔고 그 우울증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진 것이죠. 변호사 동료들이 기다려주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개선의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공사판으로 찾아온 것이었다고 했어요. 어서 하루빨리 가족의 곁으로 가는 게 소원이라면서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 저승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자식들이 슬퍼할 게 뻔해 자기 손으로는 목숨을 끊지 못하고 몸에 안 좋은 알코올을 주입하며 일부러 위험한 공사판에서 일을 하며 세상에서 사라질 날을 기다리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제 과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큰아버지를 만났을 때 성인이 되어 동생들을 찾으러 갔는데 나머지 2명을 찾지 못했던 것까지 말이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그 사람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반응이 슬쩍 살피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뭐 받은 거 없어? 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도 전부 넘어가서 재산 같은 거 받을 게 없었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고개를 갸웃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다. 뭐라도 있을 법한데, 아니, 있었을 텐데. 이후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는데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하다 빚을 졌는지 졌다면 대체 얼마를 진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질문은 큰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랑 큰아버지랑 왜 안 만났던 건지는 모른다고? 저는 이 질문에도 답할 수 없었죠. 그 사람은 덥수룩한 수염을 쓰다듬더니 큰아버지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직 20대 초반이었고 치열하게 살아오기는 했지만 돈 문제로 사람을 의심한 만큼 속세에 절여지기 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그 말이 자주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깊어지자 저는 확실히 확인해보고 이 고민을 끝내자는 다짐을 한 뒤 큰아버지를 추적해 나갔어요. 솔직히 큰아버지에게서 이상한 점을 찾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큰아버지를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절연을 선언하고 20대 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큰아버지를 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큰아버지가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서로가 묻힌 무덤 쪽으로는 발길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와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오열을 한다? 이상한 일이었죠.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렇게 미워했어도 어쨌든 형제이니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아버지의 행적들이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갑자기 집을 사질 않나 차를 바꾸질 않나 큰아버지의 주변 사람들은 큰아버지가 복권에라도 당첨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큰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알게 됐던 큰아버지의 직업은 그 정도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는 나름 탄탄했다고 합니다. 부채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회사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죠. 하지만 한창 회사를 키워나가는 중에 대표가 세상을 떠났으니 회사 안에서 혼란스러움이 퍼져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공중분해된 뒤 아버지가 가져가야 했을 이익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저는 변호사 출신인 그 사람이 큰아버지를 의심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엔 너무 늦었었어요. 무엇보다 큰아버지는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산으로 수많은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부모 없고 돈 없고 힘없는 나이 어린 20대 소년 가장이었으니까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재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척했던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서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속이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악바리가 된 계기가 바로 큰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되었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복수라는 걸 꿈꿀 정도의 여력까지는 안 됐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큰아버지를 향한 불만조차 털어놓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척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억울함을 억울하다 말하지 못하는 상황은 벗어나자는 생각으로 밑바닥부터 착실히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나름 뿌듯한 일이었어요. 그러다 아주 우연히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동업을 제안한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당시 알게 된 또래 친구였는데 자기는 사업을 할 거라며 아주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녀석이었어요. 나름 잘 사는 집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더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고요. 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은 꽤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저와 달라서 멋있어 보였거든요.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고 인간적으로도 호감이 있었기에 오랜 친구로 남고 싶었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빴던 저는 친구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말도 없이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는 동업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그 친구는 과거에 저에게 말했던 대로 자신의 사업체를 만들었고 생각보다 더 크게 사업을 성장시킨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니 너무나 존경스럽더군요.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던 바를 이룬 모습을 보니 신뢰감이 생겼고 저는 친구의 말대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투자가 필요했어요. 수중에 있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를 따라다니며 사업을 함께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돈이 굴러가는지도 알겠고 잘 되는 사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투자한 몇 배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재투자했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날을 생각하며 평생을 노력해 번 돈을 투자할 때는 그 무엇을 할 때보다 신중했어야 했어요. 저는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업이 중간에 어그러지는 바람에 제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요량으로 접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는 제 삶마저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어요. 배신감을 비롯해서 동생들의 행방도 모르고 동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는 게 바빠서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제 인생도
그제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별 볼 일 없고 불쌍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넘게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방학을 맞은 동생이 집에 돌아오는 날이 코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요. 제 모습을 본 동생은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하염없이 울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저를 동생은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동생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만 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제가 동생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여준 날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 일을 시작했어요. 학업도 미루고 제 곁에서 함께 노력하는 동생을 보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동생이 휴학기를 낸 1년 동안 저는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유산도 지키지 못하고 평생 모은 돈까지 날려먹었던 저는 밑바닥까지 찍어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기에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제 돈을 가지고 도망간 동업자 친구를 따라다니며 어깨 너머로 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돈을 내고 인생 공부, 사업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돈이 생기자 저는 그 돈을 동생들을 찾는 데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도 찾을 수 없었던 동생들은 제가 찾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동생들을 다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벌었던 돈이 제 몫을 해준 것이죠. 나머지 두 동생 중 셋째는 해외로 입양을 간 상황이었고 막내는 시골 구석진 곳에 있는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갓 성인이 되어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너무 구석진 곳에서 자라는 바람에 제가 찾지 못했던 것이었죠. 막내는 저에 대한 기억이 그리 생생하지 않아 다른 형제들을 어색해했습니다. 셋째는 자기가 다른 형제들에게 버려진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해요.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자기 말고 다른 형제들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죠. 셋째가 있던 보육원에 짓궂은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으니 그럴 수 있겠죠. 혼자 남겨진 게 무서웠을 테니 그런 말에 더더욱 휘둘렸을 것이고요. 그래도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며 저희 내남매는 헤어진 지 거의 20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있었던 불편하고 미안한 감정이 해소되니 사업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저는 동생들도 찾았겠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큰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가장 뛰어나다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큰아버지가 빼돌린 것으로 인정되는 아버지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기자 큰어머니와 사촌 누나의 사치가 시작됐고 큰아버지는 사업병에 걸렸으며 사촌형은 망아지처럼 사고를 치고 다녔더군요. 이런 과정에서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탕진했으니 털어봤자 더 나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피땀 흘려 일구신 돈이 조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저를 악바리로 만들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일을 해결하고 나니 이제야 숨통이 트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연애도 하고 동생들과 함께 여행도 가보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도 가지면서 이제야 저를 위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30부터 시작이었으니 지금 내 나이에서 30을 뺀 게 진짜 내 나이다라고 말이죠. 물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죠. 이따금 위기도 왔고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쓰러진 둘째가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어요. 물론 수술이 잘 끝났고 무사히 회복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지나보내고 나서야 다들은 오늘에 서서 과거를 생각하면 힘들었던 것보다 행복했던 감정이 더 큰 것 같네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을 때 제 인생을 바꿀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분위기상 한두 잔 마신 상태였죠. 직원들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고 대리를 부르려는데 회식 장소가 집과 걸어서 30분 거리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술을 즐기지 않는 이유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주 한두 잔도 저에게는 꽤 대단한 양의 알코올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들떴던 것 같네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짓을 했으니까요. 저는 차키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요. 마침 가을바람도 선선하겠다. 회사에 좋은 일이 있어서 직원들과 회식도 했겠다.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도 있겠다.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인물이 제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요. 집까지의 거리가 5분 정도 남았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순간 균형이 무너지면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제 앞에서 바들거리며 떨고 있었어요. 취객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내민 손에서 무언가가 반짝거렸습니다. 설마 하며 일어서려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찌른다. 멈칫했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거칠게 저를 밀치긴 했지만 그리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정말 방심한 사이에 들어온 공격이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뿐이었죠. 큰 충격이 없었던 것과 꽁꽁 싸맨 상대의 몸을 보면 그 사람이 꽤나 말랐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체격이 큰 편은 아니지만 저를 밀친 그보다는 컸기 때문에 달려들어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손에 들린 그것이 칼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온몸에 있는 털이 바짝 서는 게 느껴지며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꼭 잡은 칼을 저에게 내밀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내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 그렇지 않으면 찌른다. 힘없는 목소리, 마른 체격, 온몸을 덜덜 떨던 모습이었지만 섣불리 자극해서 좋을 것은 없다는 판단이 들어 저는 주머니를 뒤져 있는 것들을 내놓았어요. 강도는 제가 내려놓은 것들을 슬쩍 보더니 이게 다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자 저에게 어서 뒤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해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았지만 혹시나 뒤에서 달려들까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강도가 제 지갑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를 위협하던 칼든 강도가 갑자기 쓰러지다니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가서 도와줘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지만 저는 도와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강도의 손에 언저리에 있는 칼을 멀리 치우고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어요. 강도가 병원에 간 뒤 저는 경찰서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진술했죠. 얼마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이 병원에서 나왔다는 연락이었어요.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한 건가 싶어 드러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뜻밖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강도가 갑자기 쓰러졌던 이유는 영양실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강도가 영양실조라니
그것도 요즘 같은 세상에 영양실조라니. 제가 가장 힘들게 살았을 때도 영양실조는 없었습니다. 그냥 살이 빠지는 것 정도였죠. 사람이 영양실조로 쓰러질 정도면 대체 얼마나 굶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강도는 저를 보자마자 머리가 땅에 닿을 듯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고픔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 이후 합의를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합의금을 드릴 만한 형편도 되지 않고 제가 저지른 짓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면서 제대로 된 처분을 받겠다고 말했죠. 저에게 칼을 들이밀었을 때도 느낀 거였지만 강도는 누군가를 해칠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강도에게 물었습니다.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지도 멀쩡한 사람이 대체 왜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궁핍하게 살았냐? 나가서 돈을 벌면 되지 않았냐라고요. 그러자 강도는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도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회사에 닥친 갑작스런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조금씩 졌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강도를 덮쳤고 여유롭던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이고 집에 빚쟁이가 들락날락거리자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왔던 아내는 그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하죠. 도망간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빚쟁이들한테 거친 말도 많이 들었고 저한테도 많이 실망했겠죠. 저는 더 이상 아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못할 테니 아내가 저를 떠나는 건 당연해요. 자녀들은 없었냐 물으니 딸아이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강도는 암투병 중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모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하루라도 약을 빼먹는다면 위험한 상황이었죠. 강도가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굶었던 것은 일을 하지 않아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벌어오는 돈을 모두 노모의 병원비와 딸에게 썼기 때문이었어요. 벌어온 돈의 우선순위를 어머니와 딸에게 두었으니 자신이 영양실조에 걸릴 지경이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 게 티가 나니 강도를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강도는 자신을 받아주었던 유일한 일용직 노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일주일이 넘게 굶은 상태로 있다 거리로 나온 것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배가 고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건데 선생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굶어본 적도 없고 배고픔에 누군가를 해쳐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게서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가진 것을 다 잃고 궁지에 몰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고 싶지만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강도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온 뒤 강도의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았어요. 강도가 했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이후 강도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다친 곳은 넘어지면서 생긴 찰과상이 전부였지만 흉기로 사람을 위협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징역 2년이 선고될 때 강도는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냐는 검사의 말에는 시종일관 죄 지은 자의 얼굴을 하고 그렇다고 말했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누군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식적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강도의 주변을 살펴보았던 저는 그 눈물이 가식이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왜 강도에게 이토록 신경을 썼느냐 물으신다면 글쎄요. 뚜렷한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강도에게서 제 모습을 비추어 보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도가 수감된 후 제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강도에 남겨진 가족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들을 신경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강도가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다 한들 저는 피해자였고, 강도가 한 행동은 엄연한 범죄였으니까요. 그걸 아는데도 강도의 가족들이 신경 쓰이다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이 걱정된 제 아내는 무슨 일이 있는지 저를 추궁했고,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죄를 지은 사람은 강도지, 그 가족들이 아니라며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주저없이 돕는 것이 맞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말은 제 마음을 굳게 만들었고, 저는 강도의 어머니와 딸을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미납된 병원비를 해결한 것이었어요. 병원비가 미납된 상태에서 환자의 아들이 감옥에 잡혀갔다는 소문까지 돌자 병원에서는 강도의 어머니를 강제 퇴원시키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전에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던지요. 또 강도의 집에 갔을 때 강도의 딸아이는 난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홀로 떨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이를 집에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해치려고 했던 강도의 자식을 집으로 데려온다면 강도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이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다 보니 데려올 수 있는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인 제가 까다롭게 고르고 골라 원장에게 특별히 부탁까지 하며 맡겼죠. 매주마다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강도의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강도의 딸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의 천성이 활발한 것인지 아니면 철을 일찍 든 탓인지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보채지 않더군요. 그 모습이 더 가슴이 아파 강도가 다시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살펴주기로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은 꼭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는 아이의 말에 암투병 중인 할머니에게 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번의 계절이 바뀌고 강도가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육시설에 가서 아이에게 아빠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아이는 뛸 듯이 기뻐하는데도 제 마음 한편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출소를 한다 해도 예전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었으니까요. 강도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또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아이는 또 아버지와 헤어져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아이와 함께 있는데 누군가가 아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그 강도였어요. 강도는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가까이 와도 괜찮다고 하니 그제야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더군요. 강도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제 아이와 어머니를 도와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서 선생님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통해서 선생님이 그동안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로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말하길 주저하고 있던 그때 강도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2년 전에 원 없이 받았던 사과였죠. 저는 또다시 강도의 진정성을 느꼈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죗값을 치렀어요. 저는 이 사람을 걷어들였습니다. 당장 사업을 시작할 만한 여유도 없고 미천도 없을 게 뻔했으니까요. 회사에 들어온 강도, 아니 이제는 이사님이네요.
이사님은 이전의 사업 수완을 살려 저희 회사를 더 탄탄하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15년 전 일이네요. 이사님과 가끔 차를 마시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 이사님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합니다. 이토록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의 배고픔과 외로움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님과 함께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부모와 부득이하게 떨어져서 지내는 아이들, 가족들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들까지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이렇게 사연을 적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영화에서나 보던 일도 겪었네요. 이런 일을 겪고도 웃을 수 있는 건 지금 당장의 제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